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발제는 해야 되겠다. 발제를 이제 나한테도 차례가 점점 이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모임에서 한번 읽었던 책인데,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의 책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크게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는 막 되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쏘쏘쏘 이랬고, 사실은 엄마가 30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주변에 긴 간병을 많이 보아온 터라 30일이니까 1년, 2년도 주변에 많이 봐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제 준비하면서 또 다시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단톡방에 올려주신 그 몇몇 글들이 엄마 얘기가 많이 와닿았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서 보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 막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그냥 너무 아까운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낭독 하나하나 다 낭독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었어요. 얘기는 두 개인데, 이게 아까 아침에 수정하다 수정 못했는데, 일단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8개가 아니고 7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책 구절들을 함께 보는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생애는 1986년에 돌아가셨고, 파리에서 태어났고, 이게 재밌는 게, 그 철학교수 자격시험에 2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1등이 사르트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교사 생활을 하다가 해고가 되면서, 해고를 당해서 교사 생활을 마감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해고를 당한 게 이제 보부아르가 되게 문란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책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게 도덕적으로 이제 문란하다고. 사진은 이렇게 좀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7살 때 사진이고, 그리고 책을 많이 썼는데 이거 이제 83년, 좀 이제 노년의 모습입니다. 많이 저도 보바르에 대해서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거는 이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제2의 성.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49년 당시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편안한 죽음은 64년 56세에 쓴 책입니다. 그 외에 이제 노년이라는 책도 좀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게 이제 사르트르랑 계약연애를 한 걸로 유명한데, 이제 보면은 사진들 몇 개 찾아봤는데 보바르는 되게 키도 크고 이쁘고 사르트르는 약간 덕후처럼 생기고 좀 이제 그렇죠. 그 당시도 좀 그런 게 화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 원래는 이제 한 2년 정도만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으며 완벽한 자유를 허용하는 계약 연애를 하자 그랬는데 50년이 간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온 책들을 보면은 막 조금 추문 비슷한 얘기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로 이렇게 자유 연애를 하니까는 서로 자기가 만나는 여자 남자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랬던. 어쨌거나 철학적으로도 되게 큰 동반자였고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바르가 작가이기도 하지만 되게 이 사람의 철학이 적극적인 되게 참여적인 철학이라고, 이게 엔게이지먼트인데 불어로는 안가주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여하는 철학자여서 그 낙태 합법화 촉구 시위에 참여한 보바르의 모습이고, 그리고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알제리 독립전쟁에 프랑스 정부, 드골 정부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알제리 독립을 지지한 활동도 했고, 70년대에는 이제 여성해방운동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그래서 2006년에 생강에 있는 다리 이름이 시몬드 보부아르 인도교라고, 이런 다리 이름에도 이름이 붙은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책은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장이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로마자로 엄마가 입원한 얘기가 있고, 엄마가 78세가 만 나이로 78세니까 우리 나이로 80세쯤 되셨겠죠? 대퇴부 골절로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리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간신히 전화를 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넘어진 이유도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넘어지신 거잖아요.
입원 후에 악화된 암 증세를 발견하고 결국엔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입원한 얘기가 있고, 그다음 엄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2장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 장이 엄마는 계속 이제 복막염이라고 알고 돌아가셨어요. 자기 본인이 암이라는 걸 아셨는지는 실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의 투병하는 얘기, 죽음 직전에 병원에서 엄마 보내는 시간, 이제 신앙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신앙을 버린 사람이죠. 어릴 때는 이제 카톨릭으로 자랐지만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이제 편안한 죽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좀 회고를 하는데 이제 6장이나 8장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장에는 엄마의 장례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들로 얘기거리가 되게 많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얘기한 거 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사르트르가 등장하는 장면, 슬쩍슬쩍 등장하는 장면들도 재미있었고, 근데 사르트르가 가까이 지낸 사람을 병원에는 안 찾아갔나 뭐 이런 생각도 괜히 들고, 그리고 또 은근슬쩍 그 두 번 정도 나왔는데 뭐 파업을 해가지고 뭐 늦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그런 게 등장을 하는 게, 어쨌든 이야기 첫 번째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공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 얘기. 처음엔 이제 엄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번씩 읽어볼게요. 아빠가 이제 상황이 어떤지가 나오죠. 이제 아빠는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엄마 54세에 시험이랑 실습을 치르고 나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일을 뒤늦게 하시게 된 거죠. 되게 강인한 엄마인 것 같아요. 54세면은 되게 늦은, 그러시구나. 그때 새로 뭔가를 공부를 해서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강인한 엄마였고, 그리고 아빠랑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아빠가 바람핀 얘기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걸 표현한 얘기가 신혼기간에도 애정 문제나 자존심과 관련해서 엄마가 나를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다. 아빠랑 애정 이렇게 별로 부부관계는 좋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엄마 이제 나이 들어서의 엄마 얘기인데요. 엄마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추게 된 것은 말년에 이르러서였다. 하지만 희로애락 속에서 인생의 가장 거친 풍파를 겪어야 했던 시절의 엄마에게는 자신의 삶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견도 생각도 언어도 없는 상태였다.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고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맨날 모른다고 뭐 갖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하고 맨날 모른다고,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을 잘 얘기를 못하시는 그런 이제 어른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사실 보바르의 엄마는 되게 열정과 정열이 많은 분이셨던 거죠. 그 보바르가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을 스스로 반박해 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주 많은 걸 얻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것이다. 그런 엄마의 내면에는 끓어오르는 피와 불같은 정열을 지닌 한 영이 살아 숨쉬고 있다. 실제로 엄마는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문득 그래서 저희 엄마 생각을 많이 좀 하면서 다른 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엄마를 몇 번만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어디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거의 막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도 젊을 때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얘기를 보바르가 굉장히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서 적고, 또 자기 나름대로 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정리해보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 장면이 솔직하게 조금 오바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들 이걸 되게 중요한 장면으로 해설에도 그렇게 나왔고, 죽어서야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장례식 때 신부님이 프랑스 아지드 보부아르 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는 미친 여인에 불과했던 엄마가 한 명의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비로소 어떤 보바르가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그녀의 실존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엄마와 딸에서 이제 엄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자신과의 관계 때문이죠. 시몬, 자식, 보바르,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가 이렇게 되죠. 엄마와 딸 둘이 있는 거고, 시몬이 큰 딸이고, 동생 푸페트, 여동생, 딸 둘 자식이죠. 근데 엄마와 딸의 이 미묘한 관계, 저도 우리 엄마한테서 좀 느꼈고, 엄마가 나를 가끔 어릴 때 꼴 보기 싫어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제 친구는 엄마가 너무 좋은데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막 이제 그런 얘기들, 친구들 만나면 엄마랑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복잡한 그런 미묘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 아시나요? 그리고 아들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44쪽 이런 얘기 나오죠. 할아버지는 릴리만 엄마 얘기예요. 엄마보다 5살 어린 금발의 장밋빛 피부를 지녔던 릴리 이모를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내가 사춘기에 들어설 무렵까지 엄마는 나를 아주 지적이고 도덕적인 딸로 여겼다. 자기 자신을 나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엄마는 내 동생을 나무라고 깎아내렸다. 장밋빛 피부와 금발 머리를 한 이모랑 이제 닮은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애를 상대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되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엄마는 자주 우리에게 심통을 부렸는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지배하에 누워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다. 엄마는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에 비하면 약자죠. 돈을 많이 못 벌어오는 사람이고 발언권도 적고, 근데 그 여성학에서 자궁가족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집에서 가족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을 아우르는 존재는 사실 아빠보다 엄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가 저 생각을 해서 아빠를 약간 좀 배제하고 자식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소극적 저항이라고, 이제 이런 엄마의 이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저는 엄마는 아니지만 이런 행동들이 너무 많이 이해가 됐어요. 저희 엄마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올 거. 세대도 겪었을 만한. 이것도? 다른 분이 좀 보여주실까요? 너 말이다. 나는 내가 무섭단다. 나의 지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그런지 엄마는 언제나 나를 조금은 어려워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어려워하는 엄마에게 일찍부터 거리감을 느꼈다. 이 얘기도. 저 엄마 아빠는 저를 좀 어려워하시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났고. 우리 박수 한번 주자. 오영신이 현재 진행형이네. 업무와의 관계가. 네, 맞아요. 이거 읽어드려요? 네네. 초대받은 여자 출간 후 우리 관계가 변화를 맞이한 건 바로 그 즈음이었다. 엄마가 경제적으로 내게 의지하게 된 게 그때였기 때문이다. 그 후로 엄마는 내 의견을 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실질적인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기둥이자 아들 같은 존재인 셈이었다. 한편으로 나는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내가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당화되었다. 게다가 엄마는 내 생활에서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는 면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생각하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나와 사르트르의 자유연애가 법적인 혼인관계보다는 덜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말이다. 내가 작가로 성공하고 난 뒤로 엄마는 나를 더욱 어려워했다.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제 시몬이 느끼게, 동생은 분명히 다르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동생이 있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근데 우리 집에 저와 동생과 엄마의 관계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엄마를 다시 보게 되면서 그런 얘기. 여기서 이 장면들도 되게
해설에서 많이 좀 중요하게 다룬 장면인데 이게 또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정서의 차이로 우리 엄마랑 목욕탕 많이 가는데 그 이제 이렇게 엄마가 뭐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이는 걸 태평스럽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더 불쾌하게 했다. 엄마가 평생 동안 자신을 질러왔던 금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벗어던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엄마를 높평가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벗어던진 결과 엄마의 몸은 한낱 몸뚱이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버렸고 그 결과 시체와 다를 바 없어져버린 셈이었다. 이미 되게 마지막의 문장이 내게 있어서 엄마의 죽음은 산생과 마찬가지로 신화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만큼 연세를 잡순 거라고 말했을 때 그건 내가 했던 다른 수많은 말처럼 빈말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엄마에게서 한 풍성의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는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이게 정말 현실로 직면을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자잘한 감기 같은 건 되게 몸이 약하신 편이라 자잘한 감기는 많이 이제 걸리는데 큰 병을 걸린 적이 없었는데 65세 있다면 크게 아프셔갖고 그때 되게 제가 당황했던.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엄마랑 한 달을 병원에 있으면서 엄마랑 되게 좀 친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랑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148쪽에 나오는 얘기도 이를 보시면서 엄마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알타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 관계를 지배하던 일상적 양상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예전의 관계 그러니까 종속된 형태를 좋아하면서도 시야한 이중적인 모습 그게 다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엄마랑 딸이랑 이런 관계에 대라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가진 친구들 얘기를 저는 좀 되게 여러 들었어요. 종속된 걸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고 엄마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실패했을 때 슬프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는 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근데 슬픔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또 이제 마지막에 다음 얘기. 이것도 한번 넘어갈게요. 눈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엄마에 대한 연민 사진 병원에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화해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서 이 부분들 많이 공감이 되셨을 것 같아서 이게 얘기 첫 번째 어떤 책의 이제 메시지로 좀 뽑아봤습니다. 결국에 죽을 때 돼서 화해하는 우리의 참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엄마가 암인지 모르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건 되게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정리할 시간을 드렸어야 되지 않나? 네, 엄마한테는 계속 공화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얼마나 엄마도 결국에는 이제 이 뒤에 나온 얘기는 죽기 직전에 엄마가 이상하게 자꾸 내 몸이 너무 자꾸 안 좋아지잖아요. 모든 게 나랑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이 걱정되는 거야. 그냥 다 가서 약만 주고 엄마가 거의 지금 나중에 삽관까지 하고 그냥 거의 약 받아 먹고 모르핀 주사 맞고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죽고 싶지 않구나 숨이 막히게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인데 본인이 아닌지는 모르고 돌아가신 거죠. 나만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여기에 연명치료, 존엄사, 안락사 이제 그런 이슈들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바르는 사실 수술 이렇게 길게 끄는 이상한데 좀 연명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연명하는 걸 원치 않은 이유 하나가 그냥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얘기 그래서 오랜 고통으로 인해 환자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았을 때 나는 그런 상황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 같으면 환자를 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러한 시련이 닥쳐오자 나는 머뭇거리고 말았다. 내 개인적인 양심을 버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양심을 굴복한 것이다. 사르트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당신은 의학기술을 굴복한 거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지. 이 얘기는
현대의학이 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질질 끌면서 돈을 벌은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룬 책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최근에 그 연명치료 금지하는 걸 신청을 하셨다고 되게 쿨하게 그냥 노인들 사이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약간 저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에 있어가지고 시어머니의 자매들이 같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나 했어, 뭐 너 했니, 너도 했어, 이러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명치료, 근데 어디까지 연명치료라고 볼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거 막 하는 걸 보고 이제 신랑이 지금 와 있는데, 신랑도 이제 연명치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40, 50에 죽으면은 연명치료를 해주고 60 이상이면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부모는 못할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자식으로서 그 갈비뼈가 막 되게 어쨌든 최대한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책에서 사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런 이제 보바르가 표현한 그런 섬세한 문장들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뒤에 해설에 보면은 보바르의 실존주의 애매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인간이란 수많은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의식이고 육체고 주체면서 타인이고, 살아가는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고, 아까 김혜순 시인의 시도 이런 거죠. 인간 존재는 한 가지 의무를 결코 보정할 수 없으며 모순적이기까지 한 상황에서 실존을 영위하게 된다. 라는 거, 이제 보바르의 실존주의를 애매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엄마를 대하는 보바르의 그런 대사들에서 되게 막 비록 쇠약해지긴 했지만 어머니는 강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돌아가신 만큼 연세를 잡수는 것도 사실이었다. 엄마가 평생 암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울 만큼 나와 내 동생은 엄마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한테 무리한 치료를 안 할 거라고 했지만 엄마가 임종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보는 게 괴로웠다. 또한 그걸 지켜보면서 모순적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처지로 인해 특히나 힘들었다. 고통과 죽음 사이에 경주가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이 이기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죽은 듯 잠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시계를 매달아둔 검은색 리본이 미미하게나마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엄마가 입고 있는 하얀색 실내복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조심스럽게 관찰할 뿐이었다. 이게 마지막 경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가 쪼그라들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이입을 해보면은 그 바라보는 과정에서 되게 뭐라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이게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례식 예행 연습, 이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엄마의 장례식에 갔지만 우리 자신의 장례식 예행 연습을 하러 가는 길이었던 셈이다. 불행한 점이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이 일을 각기 혼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마는 회복기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임종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했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엄마와 근본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 저 여기다가 이제 점점점하고 죽음이 경시되는 사회라고 이제 붙여놓은 이유가,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여기 앞에 그 뒤에 보면은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자연스러운 죽음은 없다. 나이 들어서 죽었고 아파서 죽었고 앞에 그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닥친 일 그 가운데 그 무엇도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는 그 자체로 세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하지만 각자에게 자신의 죽음은 하나의 사고다. 심지어 자신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죽음은 하나의 부당한 폭력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좀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라는 게 되게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 상황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되게 무겁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여섯 번째가 사실은 이제 요 얘기를 처음에 길게 이제 PPT 할 때 처음에 이 얘기를 길게 썼었어요. 정말 아주 편안한 죽음이었을까? 아주 편안한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주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게 이런 건가요? 아까 부드럽게 촛불이 꺼지듯이 돌아가셨대. 막 이런데요. 그리고 엄마의 죽음이 늦춰진 결과 이제 우리는 얻은 게 있다. 덕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자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성을 들이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더욱더 고통스러워했을 테니 말이다. 사실 엄마는 비교적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셨다. 편안한 죽음이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말고 그게 이제 제가 진짜 죽어서 만나고 싶은 우리 외할머니 막 이제 이런 정도로 되게 너무 지금을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리운 분들이죠. 이제 그 말고는 사실 엄마 아빠도 살아계시고 시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봤는데 신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른들은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주무시다 돌아가신 거 되게 복 받은 거라고 또 그렇게 죽고 싶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이별의 시간이 없이 가신 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나한테 사과도 한마디 없이.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갔냐고. 근데 만약에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은 그런 이제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그런 헤어짐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도대체 근데 주변에서 막 이제 길게 긴 병에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게 아주 편안한 죽음일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다른 책들을 많이 몇 개를 좀 찾아봤어요. 전에 이제 본 건데 이 우에노 치즈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일본의 그 유명한 여성학자이자 사회학자고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쿨하게 혼자 죽는 게 최고다. 그래서 간병보험 제도를 잘 보완을 해서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서 재밌는 게 치매 환자도 음식만 제공해두면 혼자서 먹을 수 있고 그냥 이제 간병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잘 살다가 편하게 죽으면 된다. 이 사람은 이제 나처럼 평소에 혼자 지내던 사람이 임종 때문에 친족에게 들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자연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장하기도 했고 또 이 책도 재밌었는데 이것도 못해보니까 일본 사람 재밌네요. 일본 작가가 부모님을 자기 집에서 다 보내드린 거예요. 86세 여성 작가가 남편을 간병하다가 보낸 기록인데 이거는 이 책에서는 그냥 죽음은 되게 일상이다라는 남편이 죽은 당일에도 병원 진료를 갔다 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주 이제 런던 갈 때 할아버지 죽어도 오지 않아도 돼 뭐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되게 전 인상적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음식을 거부하면은 죽을 때 됐으니까는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또 남편에게 매일 뭘 만들어 먹일까 고민하고 남편이 정말 죽을지는 몰랐다. 이제 그러면서도 죽고 옆에 오페라를 보러 갔다. 이제 이런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려면 그냥 일상 늘 하루하루 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하루하루 늘 이제 상대에게 후회 없이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30일 만에 돌아가셔서 좀 책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권영란 작가도 되게 많이 책을 쓰는 분이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우리의 사정을 잘 드러내 오남매가 되는데 누구 하나 모시지 못하고 요양소에 1년 동안 요양소에 계시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1년 동안 애도하는 마음을 기록한 이 책도 되게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근데 이 책 안에서 또 막
입주 간병 도우미를 사용한 저기 시댁 얘기가 나와요. 그거 500만 원의 비용을 내서 잘 죽으려면 또 돈이 많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어떻게 준비할지 이것도 되게 진지하게 해볼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7번째는 좀 약간 가벼운 얘기인데 혹시 어떤 유품을 남기고 싶으신지 나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 뭘 남겨달라고 할지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엄마의 소지품을 엄마의 지인들에게 나눠드리고 싶다. 사물은 힘을 지니고 있다. 삶이 그것을 이루는 다양한 순간 가운데 오직 현재의 모습을 한 상태로 사물들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례식 마치고 이렇게 유품 정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성이라는 게 분명 있기 때문에 그다가 이제 생각나는 책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유산이라는 단편인데 정치가인 남편이 이제 아내가 갑작스레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을 그 레거시로 받아요. 유산으로 받는데 그게 이제 숨겨왔던 아내의 진심. 남편이 되게 정치가로 승승장구하고 할 때 그 아내의 그 다른 마음 따로 이제 반전이 있는 같은 그런 얘기인 건데 이런 식의 유품을 남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슬퍼하지 마 이러면서 그런 유산에 대한 얘기도 좀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